근데 유형이 또 너무 새롭다 보니까 나 진짜 바본가?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졸업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저축의 몇 %를 유학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업과 일 병행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2-3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의 영상과 그리고 커뮤니티 글에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이는 몇 살인 거냐, 학교는 어딜 다니고 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답변을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았던 질문이 유학 준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자, 비용, 그리고 영어에 관한 질문도 많았고요. 진로, 생활, 학업, 기타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질문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유학 준비에 관한 질문으로 먼저 Q&A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호주를 선택했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왜 호주를 선택했을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다른 유럽, 북유럽 국가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캐나다는 간호대를 간다고 해도 4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년의 대학을 다시 다녀야 되고, 제가 호주에서 다니는 대학교는 한국에서 학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2년만 다니면 되는 그레듀에이트 엔트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캐나다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최소한 컬리지를 들어가서 디플로마를 듣고 1년을 듣고 다음에 2년이나 3년을 유니를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짧은 게 호주였고요. 심지어는 한국 대학에서 간호대로 편입을 해도 3년을 다녀야 되는데 호주에서는 2년만 다니면 되니까 시간적으로는 가장 절약되는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럽을 제가 다녀온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유럽은 제가 살고 싶다는 그런 환상이 드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물론 언어적인 장벽도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라도 아마도 제가 이민을 고려한다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중에 선택을 하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뉴질랜드도 포함이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어를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들 위주로 아마 이민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유럽을 살고 싶다는 그냥 저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아마 저의 유럽 여행 경험이나 그런 것과 맞물려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고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유럽은. 특히나 북유럽은 더 그렇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추울 것 같거든요. 캐나다에서 제가 살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밤이 너무 길다는 건데, 북유럽이 그렇다? 그리고 캐나다는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하려고 고려했던 이유는 미국이 가깝기 때문이었어요. 되게 고립되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미국 문화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그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왜 어느 정도 시애틀이 어디 있냐 하면 알고 최소한 뉴욕이 어디 있냐, LA가 어디 있냐 정도 알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정서적인 친밀함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란 나라가 되게 가까이 있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살고 싶다고 고려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괜찮으면서도 따뜻하고, 제가 호주에 올 때 같이 온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또 관절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오기 직전까지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경추통이 진짜 심했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 정형외과를 거의 매주 다니고 도수치료를 받을 정도로 목이 진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사무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작년에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했잖아요. 거기서 정말 몸을 많이 쓰고 하루 종일 1kg 정도 되는 그 베리 바켓스를 계속 들고 있어도 관절이 아프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아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도 더운 게 관절 건강에는 되게 이완이 되고 도움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나라 선택을 되게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했냐, 그리고 학교 선정은 어떻게 했냐인데요. 제가 학교 선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그레듀에이트 엔트리가 있냐 없냐입니다. 이 널싱 과정이 호주에서는 3년제예요. 3년을 맞춰도 한국의 4년제와 똑같은 레지스터드 널스로 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미 학사와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학석사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학사만 가지고 있으면 1년을 뛰어넘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미권에서 말하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서는 그레듀에이트 엔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몇 군데를 제가 뽑았습니다. 사실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예요. 퀸즐랜드에 있는 선샤인 코스트라는 도시에 있는 학교인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가 학비가 가장 저렴해요. 제가 알기로 6만 달러? 그레듀에이트 엔트리 코스를 했을 때 2년에 6만 달러인데 6만 달러면 저희 학교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8만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면 거의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생활비로 쳐도 거의 10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샤인 코스트 대학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는 일단 7월에 학기가 시작하고 총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 2년이 아니라 2년 3개월인가 2년 4개월입니다. 2.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까딱하면은 졸업비 잘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시기에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고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학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DM으로나 유튜브로나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제가 그거를 제 입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어느 학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는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학교에 다닌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추측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사냐 이렇게는 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답변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오게 된 거는 비용이 저렴해서 절대 아니고요. 그레듀에이트 엔트리를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중에서 제가 가장 빠르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사도 5년을 학교를 다녔고 석사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학업을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생활비 측면에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입학 요건이 있습니다. 간호대의 경우에는 특히 선수 과목을 들어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선수 과목 이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질문이 조금 넓어서 어떻게 했냐라는 말이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했던 것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그레듀에이트 엔트리에 필요한 바첼러스 디그리가 있을 것. 저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충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가지는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라는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듣는 것과 영어 점수 PT 70점을 맞는 건데요. 아마 IELTS 6.5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좀 점수를 훌쩍 넘어가지고 PT 점수가 그 학교에서 요구한 점수보다는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이치 72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 점수를 맞췄어야 했고요. 영어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는 일단 PT 시험을 한국에서 치고 왔는데 제가 한 3주간 공부를 했어요. 제가 원래 토익 성적으로 봤을 때 한 930점 정도 나오는 영어 실력이 있었고, 이 PT는 정말로 영어 실력도 물론 베이스가 되면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유형을 익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유형이 또 너무 새롭다 보니까 나 진짜 바본가? 그런 생각하면서 유형 익히는데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하는 게 정말 머리에 쥐가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3주간 해서 이제 원하는 점수인 79점을 받았고, 그러고 선수 과목 이수 같은 경우에는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 과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학교들이 몇몇 곳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뭐 라트로브도 있고 플린더스도 있고 몇몇 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플린더스를 들었어요. 플린더스가 되게 이 선수 과목 이수에 대한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이었어요. 아마 700달러였나? 되게 비쌌는데 또 한 이유는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이 학교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도 한국인인지라 되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4월인가? 그러니까 제가 올해 3월에 입학했는데 작년 4월에 이걸 듣기 시작해가지고 끝냈어요. 강의를 듣고 퀴즈를 풀고 그거를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와 동일한 학교의 선수 과목 이수 프로그램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는 400달러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좀 더 저렴하고 나는 시간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좀 더 저렴한 학교를 선택하셔가지고 들어도 되시고요. 그런 식으로 옵션을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리콰이어먼트를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단일 질문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졸업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아니 만 35세 이상이면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졸업하고 나면은 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나이는 현재 만으로 33살입니다. 33살이고 졸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만 35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졸업비자를 받거나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만 35세까지가 아닙니다. 만 35세까지 졸업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사실 만 나이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만 나이라는 거는 제가 35세가 끝나고 만 36세가 되는 그 생일 전날까지가 만 35세입니다. 그때까지 졸업비자를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만약에 생일이 2028년 6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돼요. 졸업비자를. 그러면 36세, 37세 동안 제가 졸업비자를 활용해서 일을 하거나 호주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시작했을 때인 3월에는 만 32세였습니다. 만 32세 몇 개월이었어요. 그때 학업을 시작했고 제가 학업을 끝낼 때는 아마 만 34세 몇 개월이겠죠. 그때부터 35세 11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가 졸업비자를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졸업할 때쯤에 졸업비자를 신청을 해서 여기서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확실해졌죠. 그리고 실제로 졸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나이인데 같이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주권이 없고 졸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저보다 나이가 2~3살 이상 많으신 분들도 그레듀에이트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지금 2년간 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영주권을 얻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프쇼어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호주 내 경력은 없지만 호주 내 학업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있고 이런 준비가 이민 점수표에 따라서 마련이 되신 분이라면 한국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뉴질랜드 가서 간호사를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은 영국 간호사들도 호주에 와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랑 영국이랑 간호사 면허가 호환이 된다면 영국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저보다 많은 나이에 여기서 학업을 하고 계신 거겠죠? 졸업비자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으셨는데 저와 동년배인 분들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마음에 걸리시고 내가 유학을 시작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이 5홀 비자를 받은 다음에 학생 비자를 나오는 게 좀 어렵다던데 저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지. 저는 일단 5홀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생 비자는 학교에서 입학 확인서를 발급하고 나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딱 받고 신체 검사 결과가 이민성으로 넘어가고 나서 5일 만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어려움이 없었다. 근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5홀 비자를 퍼스트만 받았잖아요. 퍼스트만 받고 학생 비자로 했기 때문에 좀 수월했을 수도 있고 세컨이나 서드를 하고 나서 넘어오셔도 수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다니시는 코스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온라인 과목만 있는 학교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식일 때 학생 비자가 잘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은 학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돈을 벌어가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학생 비자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비자를 잘 발급 안 해준다는 것 같은데 일단 저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비자가 나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사실 호주는 겨울이어가지고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되게 어둡네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빗소리가 좀 많이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바로 영어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입학할 때 IELTS로 성적을 제출했는지 PTE로 성적을 제출했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PTE로 성적을 제출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IELTS는 정말 영어 실력을 키우기 좋은 시험입니다. 난이도도 쉽지 않고 나오는 단어들도 특히 아카데믹을 하면은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공부할 수 있고 또 논리적인 글쓰기나 논리적인 말하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IELTS 점수를 올리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영어 실력이 올라가야 되고요. 저도 영어 IELTS 공부를 한 서너 달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고 IELTS 공부는 정신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제가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이유는 입학을 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영어 실력을 지금 올려가지고 그걸 보여주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PTE 성적으로 제출을 했고 IELTS는 영어 실력을 올리고 싶은 분들 특히 영어 실력이 좀 중급 이상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익 한 750, 800 이상 된다 하시는 분들은 IELTS 공부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학교 지원을 위해서 아니면 뭐 이민을 위해서 당장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PTE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원래 영어 실력은 어땠냐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평생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교환학생을 6개월 갔다 온 거 말고는 제가 뭐 외국에서 살고 이런 적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저도 제 실력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한다고 하면 진짜 기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말할 때 너무 늘 자신 있고 웨이터가 뭘 물어봤는데 막 바로바로 너무너무 유창하게 답변이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한국말 하다가 영어 하면은 너무 버벅거리고 말이 잘 안 나오고 전환도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불만이 있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걸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는 확실하게 됩니다. 호주에 오기 전에도 좀 그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인들은 누구나 읽기랑 듣기 실력이 월등히 말하기 실력보다 좋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도 구어적 단어뿐만 아니라 문어적 단어도 쓸 수 있어서 좀 여기 계신 분들도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인 영어 시험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IELTS는 오버롤 7이었고요. 그러니까 리딩이랑 리스닝은 8.5가 막 나와요. 진짜 선생님이 저한테 IELTS 제가 학원을 2달 다녔었거든요. 선생님 너 어디 가서 가르쳐도 된다 그랬었어요. 리딩은 진짜. 근데 말하기랑 쓰기가 그런 교육을 오랫동안 받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5.5, 6.5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날 치면 5.5 나오고 어떤 날 치면 6.5 나오고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확실히 그 두 가지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근데 또 여기 와가지고 에세이를 쓰고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관사, 정관사 붙이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러는 중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말을 진짜 빨리 하시는데 그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좀 듣기도 향상이 되는 게 느껴지고요. 제가 일상회화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영어 실력이 좀 덜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영어 수업을 듣고 패스를 하고 이러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IELTS 7.0 막 토익 950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도 된다는 점. 학교에서 어쨌든 제시해준 PTE 점수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 점수에 맞는 실력이면은 다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도 너무 많고 사실 전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래 했고 시험도 여러 가지 쳐봤기 때문에 좀 드릴 수 있는 꿀팁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헤매는 친구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어 실력이 학업과 관련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라면 비용에 관한 문제는 생활과 관련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학비, 생활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한 학기 생활비나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드는지, 또 학비, 생활비 모두 모은 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지, 저축의 몇 %를 유학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돈을 꽤 모으긴 했어요. 이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생활비가 꽤 충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1년으로는 좀 짧지 않나 싶긴 해요. 워킹홀리데이가 돈이 정말 잘 모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뭐 중간에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이렇게 해도 돈 정말 잘 모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일을 6년, 7년 했지만 와 돈이 이렇게 잘 모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워홀 때 돈이 너무 잘 모이더라고요. 그냥 눈 깜빡하면 돈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한번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 학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모아왔던 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축의 몇 %를 그래서 유학비로 쓰냐? 저는 거의 몰빵이에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질문에도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야 돼서 무섭다. 무섭죠. 특히나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신 분이라면 30대 초반 이렇게 되시기 전에 돈을 많이 모으신 분이라면 실제로 평소에도 돈을 굉장히 아끼고 저축하는 습관이 많은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재산이 늘어나야만 한다라는 약간의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위험 감수라는 게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수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물이 불어난 강물을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안전한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현수교를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시점에서 모은 돈을 다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쓰더라도 여기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만약에 뭔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돈을 다시 벌면 되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거나 인생이 또 망하면 새로 시작하면 되죠. 인생 망한 사람들이 다 인생 끝납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있었을 때. 그래서 과감하게 이 돈을 다 학업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생활비 예산은 어떻게 책정했냐. 워홀을 하면서 호주에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식비는 얼마 정도 든다. 그 다음에 주거비는 얼마 정도 든다의 예산이 대충 짜지더라고요. 주거비가 비싼 거 맞습니다. 여기 렌트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워킹홀리데이 할 때 방 5개, 화장실 3개 있는 굉장히 큰 집에 2층 집에 방 한 칸을 저희가 쉐어하우스로 사용을 했는데 마당도 있고 외부 가라지도 있고 내부 가라지도 있고 부엌도 굉장히 크고 이런 집이긴 했는데 일주일에 $250를 냈어요. 2명이 사는데. 보통은 1명이 살면 한 200에서 $220 정도 내는데요. 저희는 2명이기 때문에 사실 $270인데 주인이 조금 깎아줬어요. 이런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낸 거죠. 한국에서는 진짜 100만 원 월세 내면 부자죠, 부자. 편리는 당연히 한국에 비하면 편리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너무 공기도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막 100만 원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들진 않았어요. 너무 돈이 아깝다. 막 이렇진 않았어요. 생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쨌든 100만 원을 내고 살았는데 거기에 식비도 포함이 되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달에 둘이서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2,500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250 정도 들려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도시로 와가지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둘이서 한 3,500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0가 좀 안 들어요. 1,500에서 1,700, 1,800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차도 끌고 있고 그러니까 보험료도 내고 주유비도 내고 가끔 학교에 주차하는 주차비도 내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도 비슷한 생활을 하신다면 이 정도 들겠죠?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한국보다는 좀 많이 들고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비가 한 달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어요. 전 좀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들지만 그렇다고 막 한 달에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들고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세우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일 병행 가능하냐? 병행 가능합니다. 학교 일주일에 2-3번밖에 안 가고요. 수업도 3시간 하고 3시간짜리 수업을 2번씩 하는 게 아니라 1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일을 하신다든지 오후나 오전에 일을 하신다든지 특히나 호주는 그 노동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서 시프트도 어느 정도 골라서 할 수 있는 캐주얼이라는 방식의 채용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학업과 일 병행 가능하고 만약 그 일을 하면서 저축을 막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밥 먹고 렌트하는 그 비용은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학 준비와 비자, 영어 공부, 그리고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학교 생활이라든지 향후 커리어라든지 또 기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